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지난 4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남은 1년의 과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눈여겨볼 만한 언급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다라는 말로 오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가장 큰 현안일 텐데요. 위기 대응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입니다. 그동안 백신 확보 불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었죠.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자신했고 특히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습니다. 거시지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대통령 연설에도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올해 성장률을 3%대 중후반으로 언급해왔는데 오늘 연설에서 4% 이상으로 성장률 목표를 좀 더 높여서 언급했습니다. 다만 지표 회복과 국민 체감 경기 간의 괴리, 일자리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네, 국내 현안 가운데서는 가장 관심사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 부동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단연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지난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 역시 부동산 문제였다는 점을 정확히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까지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기본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재검토와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일부 규제 완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오는 2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역시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대북 정책일 텐데 이걸 비롯해서 그 밖에 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긴 숙고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면서 여전히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했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진전된 방안이 도출될지가 관심입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전직 두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강조했고 과기부, 해수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호평과 달리 지난 4년간의 경제 성적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참담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고용과 분배가 악화되고 세부담만 늘었다는 겁니다. 남은 임기 1년 쌓여가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에 앞서 기존 경제 정책의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은 재정을 풀면 가계소득이 늘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각종 명목의 현금 수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 건 이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성장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성과는 초라합니다. 성장률은 이번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지만 성장률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악화되고 있었다는 게 더 정확한 진단입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런 거는 경제 성장이고 뭐로 할 수가 없어. 빈부격차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를 가계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으로 따져보면 임기 내내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시장의 분배 기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가 채무는 매년 빠르게 늘어 올해 1,0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면서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분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복지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사용한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한 상태고요. 지금은 정확한 조준된 정책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진한 고용 성적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자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30, 40대 일자리는 줄고 노인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용 부진이 주력 산업 불황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최저임금 탓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세금 일자리 대책만 내놓았을 뿐 4년째 뚜렷한 타겟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1년 경제정책에 과감한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재정은 어디까지나 경제의 마중물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기업과 시장,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이번 정부 4년간 온 국민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분야는 역시 부동산일 겁니다. 무려 25번이나 대책이 쏟아졌지만 결국 폭등한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풍선 효과를 비롯해 각종 부작용만 속출했습니다. 그간의 부동산 정책과 결과들을 홍원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세금을 더 걷고 대출을 규제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7년 파리 대책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아래 서울 11개구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와 세금 부담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6억 원에서 2018년 9월에는 8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집값 급등에 충격을 받은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는 이름의 9.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3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율을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수요 억제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입주까지 최소 5년 이상 남은 신도시 공급 대책은 당장의 집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GTX 신설과 신도시 조성 등 개발 호재로 집값은 계속 올랐고 정부는 또 한 번 수요 억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19년 12.16 대책은 종부세율 인상과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비율 40% 축소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2020년 9월 10억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달에는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약 가점마저 낮은 2030 무주택자들은 아파트값은 올랐는데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집값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은 늘었으며 주거 사다리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거듭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민과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싸늘한 혹평을 내놨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4년간 크게 오른 집값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돌아갔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 현금 없으면 집을 살 수 없겠구나. 그리고 월급으로는 정말 집을 살 수 없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요자로서 평가를 하신다면은 예, 한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신가요? 정말 거의 빵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예.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직장인 월급으로 절대 집을 못 사니까 전세도 못 들어가는 입장에서 매매까지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정책만 평가를 했을 때 뭐 10점 만점에 점수를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신가요? 빵점이요? 좀 청년들도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4년간 숱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오히려 각종 부작용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올라 집 없는 사람은 물론 집을 가진 자도 웃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4채 중 한 채는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에 비해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을 기점으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입니다. 뒤늦게 공공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전세 안정책이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인 진단부터 해결책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한 D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목표로 한 것이 서민을 보호하고 살리자, 실수요자를 살리자는 게 가장 큰 모토였습니다. 부자들은 약간 귀찮은 정도가 된 것 같고 서민과 중산층은 거의 붕괴까지 가게 됐거든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10+ 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세 부담들을 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집값 원상회복이 가능할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